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29.6% 마쳤다는 건 다시 말하면 국민의 70%는 백신을 한 번도 맞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두기는 완화하면서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시작하는 건 역시 뭔가 불안하고 부적절해 보입니다. 수도권은 연기하는 게 맞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여권 대선 주자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어제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가족 관련 의혹과 전 대변인 연루 사건 등 각종 검증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 보도 시리즈 오늘은 의원 가운데 농지 보유 총액이 가장 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해 경기도 어학원을 고리로 번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해 관련 확진자는 21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최다 확진자가 나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신규 환자 급증에 따라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을 일주일 미뤘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경찰이 단순 사망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과 함께 군 수뇌부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추행이 담긴 블랙박스도 공개되며 파문이 더 커지는 현재 상황,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 지역이 일주일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예정대로 사적 모임 금지 조건이 완화되고 유흥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립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자체에서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를 건의한 것입니다. 중대본은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며 유흥주점의 영업 금지와 식당, 카페 등의 22시 영업 제한도 계속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즉 시설을 규제를 하는 과거의 어떤 거리두기 조치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불과 5시간 뒤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임 인원을 늘리면서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모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10%도 안 되는 백신 접종 완료로는 역부족이라며 거리두기 전환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에 만일에 이 확산이 지속이 된다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이 거리두기를 다시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앞으로 2주 이행 기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백신 1차 접종자는 산책이나 등산을 할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일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465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3단계 격상 기준 500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유예 기간 동안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유행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68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겁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감염이 급증한 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4명으로 전날에 비해 2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797명 이후 68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국내 발생의 8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한 주간 20대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주 대비 20% 넘게 대폭 증가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센 델타 변이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학교, 직장, 음식점 등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도 다수 보고되고 있어 현재 긴장감 속에 대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홍대 앞 주점 사례 등 9건의 집단 감염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50대까지가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7, 8월이 최대 위기라고 지적합니다. 몇천 명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통제 불능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양상을 보면 7, 8월에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아주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방접종 의향은 한 달 전에 비해 8.1%포인트 늘었고 접종자들이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는 비율도 1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감염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지난번 조사에 비해 8.8%포인트 줄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의 확대에 동의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돼 경기 지역 어학원을 매개로 번진 집단 감염이 2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9건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돼 경기 지역 어학원으로 이어진 집단 감염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마포구 주점 2곳에서 원어민 강사들이 모임을 가진 지 열 하루 만입니다. 마포구 주점에서 확진된 사람만 45명에 달하고 강사들이 근무한 영어학원 6곳에서도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성남의 어학원에서도 66명이 확진됐고 고양은 34명, 부천과 의정부에서도 20명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9건으로 경기 지역 학원 감염자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델타 변이의 감염력은 기존 바이러스의 2.7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거침없는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200명으로 늘어나는데 보름가량 걸린 것과 달리 첫 확진자가 나온 지 8일 만에 200명을 돌파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마포주점 감염 사례에도 델타 변이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델타 변이 확진 사례도 추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마포구 홍대 주변 음식점 8곳을 찾은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상반기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가운데 1차 접종자는 전 국민의 30%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1,532만여 명, 전체의 29.8%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제시했던 1,3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접종 계획의 목표인 1차 접종자 1,300만 명 이상 달성을 2주 정도 앞당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한적한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접종을 완료하면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예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도 많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크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종이 증명서와 모바일 증명서뿐 아니라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스티커도 마련했습니다. 접종 기관만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합니다. 어르신들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하니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이왕 만드는 거 뭐 어르신만 써야 되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방역 당국은 3분기엔 전체 인구의 70%인 3,600만 명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 아래 7월에는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 접종에 들어가고 7월 말엔 50대 등 연령대별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강의 일정만 나온 상황,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20에서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심각해지는 데다 델타 변이 확산까지 빨라져 1차 접종만으론 집단 감염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7월 말부터 50대잖아요. 50대 예약제를 이제 1주 단위로 끊는 거고요. 8월 첫째, 둘째, 셋째에서 8월 말까지는 20대까지 1차 접종을 할 수 있게 계획을. 따라서 3분기 백신 접종 속도가 국내 코로나19 억제와 일상 회복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온라인을 통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로써 민주당 대권 주자 9명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6명을 뽑는 컷오프까지 뜨거운 각축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예비 등록을 마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 선언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권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 행사지만 경기지사로서 코로나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위기 관리 관련 도정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제 경기도가 이전과 다르게 서울시보다 더 확진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클러스터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건의사항과 대안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당내 반발 세력도 존재하는 만큼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큰 관심이 가는 출마 선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공정가치 실현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담아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해 중도와 보수층의 표심 역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부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양승조, 김두관, 최문순, 이광재까지 9명으로 이른바 여권 구룡이 완성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줄곧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뒤를 쫓고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성 친문그룹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게 되고 그럴수록 저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이른바 구룡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열흘 정도 뒤부터는 이들 가운데 6명만이 경선 레이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입당 동료와 견제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다음 날 찾은 곳은 보수 언론이 개최한 학회였습니다.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등장한 윤 전 총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곧바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한 테이블에 앉은 윤 전 총장은 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 뵙기로 그렇게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윤 전 총장이 아직은 당박 인사인 만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출마 선언에서도 입당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경쟁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서둘러 입당하길 바란다면서도 치열한 검증을 받으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초대하자. 그럼 정권 창출 못합니다. 초대해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건 폭락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전 총장의 기본 철학이나 가치관이 너무 과거 보수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만 강조하는 걸 보고 그러면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이나 또 우리 인권, 생명 이런 부분들 그동안 가짜 진보가 못해온 부분.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며 서둘러 입당해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윤 전 총장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과의 역학관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개 행보 시작과 함께 민주당도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부터 대선 주자로서의 비전까지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민주당이 유독 발끈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린 노래 죽창가는 3년 전 조국 전 장관이 한일 갈등이 고조될 때 직접 소개했던 노래입니다. 윤 전 총장이 민주당 주류 세력을 콕 집어 공격한 만큼 민주당의 반격 수위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비판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외교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혹평도 가혹해졌습니다. 초등학교 전교회장 출마 선언도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만든 현란한 머리돌림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핵심은 반문 이미지를 빼고 대선 주자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철학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정치는 결코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 지도자의 정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민주당 미워요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선택받을 가능성이 없죠. 이와 함께 윤석열 X파일 논란으로 드러난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를 포함한 처가 의혹을 두고도 검증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막대한 재산을 공개하느냐.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인의 소득 팔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윤 전 총장 가족 의혹과 과거 수사 내용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유흥주점 접대부라는 의혹은 기가 막힌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첫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링 위에 오르자마자 총공세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겉으론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당 안에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읽히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판하자마자 부인과 장모 관련 검증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유흥업소에서 줄리라는 예명의 접대부로 일하며 검사들을 알게 됐고 윤 전 총장과 만나게 됐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을 만나기 전 유부남인 검사와 동거했다는 이야기까지 떠돌았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S파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며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했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줄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추 전 장관님은? 들어봤죠. 네. 방송에서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일단은 그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주변의 친인척,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김 씨가 직접 나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인터뷰한 언론사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된 신생 언론사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김 씨는 접대부설에 대해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사업을 하느라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부남 동거설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모여 살았다며 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해당 검사와의 해외여행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울 수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항변했는데요. 이런 의혹은 김 씨의 모친과 부동산 투자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가 정대택 씨의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김 씨의 모친 최 씨와의 소송에 A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A 검사는 최 씨에게 뇌물을 받고 김 씨와 유럽으로 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A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대택 씨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김 씨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의 인터뷰는 100% 거짓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고 그 당시에 고위직 검사로 나왔던데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확실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2004년 7월 10일경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체코 프라하로 출국해가지고 10박 11일간 여행한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자백한 증거도 있고요. 김 씨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충수라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를 더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앞으로 줄리를 찾아 삼천리를 떠돌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김 씨 소유 기획사의 협찬이 증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협찬사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 이 부분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 있는 뇌물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그 검증이 반드시 돼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부인 김 씨 관련 질문에 윤 전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보실까요? 경제 공동체인 부인의 작은 트위터 경위를 발표한다는. 글쎄 뭐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근 개설한 SNS 계정에서 자신을 애처가로 소개한 윤 전 총장. 부인 관련 의혹에 앞으로 어떤 대응을 보일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고요. 주요 주자들이 이렇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선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 전 총장이 오늘 아마 한 11시 조금 전인 것 같습니다. 국회 소통관에 있는 국회 취재 기자실에 이제 갔습니다. 사실 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별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정도만 살짝 던지고. 근데 오늘 국회 기자들은 뭐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계속 던졌는데 한번 그 장면 잠깐 보죠. 예. 우리 구체적인 정책 세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런 지금 현실, 현안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국민들께 뭐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놓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요. 네네. 경제 공동체인 부인의 작은 트위터 경위를 발표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글쎄 본인의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결국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차차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어제는 대권 후보로서 무제한 검증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 시원한 대답은 아직은 없네요. 네. 뭐 현재까지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의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한 30% 정도는 두 손을 불끈 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나머지 70%는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고개를 돌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윤 전 총장의 말을 보면 약간 증오심 같은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야권 대권 주자로서 정권 교체를 하자, 뭐 심판하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을 국민들은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 철학이 뭔지, 비전이 뭔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 적폐청산을 외쳐왔던 당사자잖아요. 그런 당사자로서 포용성 있는 모습,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모습, 국민들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더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일종의 태도일 것 같은데 그런 태도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국민 통합이나 포용의 측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솔직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한 70% 정도는 아직도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지대 후보로서 자기의 입지나 좌표를 이제 굳혀가려고 한다면 통합이나 화합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가장 단점으로 꼽히는 게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도 적폐청산을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에 사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피를 묻힌 거예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럼 그 칼이 자신한테도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강골 검사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국민 모두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국민들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포용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실망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를 국민한테 이제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변인이고 그래서 대변인부터 뽑았던 건데 그 대변인이 금품수수 의혹으로 중도에서 하차해버렸습니다. 첫날은 엑스파일 아십니까? 엑스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엑스파일 얘기 질문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대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과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사과. 그렇잖아요. 본인이 임명한 대변인이에요. 그동안에 자명을 계속 이어오는 바람에 윤 전 총장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걸 정리하면서 임명한 게 대변인이었어요. 대변인으로서 자신의 입을 대신해서 대신 입장들을 밝혀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 신문사 논설위원직으로 있을 때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변인직을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만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윤 전 총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내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검증을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솔직한 태도로 인정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태도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렇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한테도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취재하는 기자들한테도 엿새 만에 대변인이 확 바뀌어버렸으니까 기자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과거에 윤 전 총장을 비판해왔던 측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검찰의 과오를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됐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다가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에 잘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께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밝힌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감장에서
의혹이 제기돼서 검사들이 향수수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예.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사실로 일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 밝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의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대변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질문은 알고 계셨습니까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답변은 그 사람 신상에 관한 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갖고 상당히 좀 묘하게 비껴가긴 했는데 기자들이 상당히 끈질기게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물었는데도 결국 답은 못 들었고, 자, 엑스파일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공식화시켰던 공감과 논쟁센터의 장성철 소장 얘기를 좀 잠깐 한번 들어보죠. 예. 마타도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들었고. X파일이 있어. 너 이게 나쁜 사람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총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마타도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뭐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11가지 버전 중에 몇 개 버전을 입수해서 봤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그냥 종합해서 정리한 문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11가지 딴 거 보니까 좀 허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본 건 좀 차원이 다릅니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도 있고. 예, 11개나 되는군요, 버전이. 그중에 잘 정리된 것들은 그렇고 허접한 것들은 빼고 공격용으로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몰고 갈 거다라는 아마 문서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읽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엑스파일 논란이 처음 시작된 게 지난주 월요일부터잖아요. 예. 그 월요일 날 장 수장을 제가 만났어요. 예. 장 수장이 처음 꺼낸 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것만 봐도 이 장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양평에 땅을 샀다가 그걸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을 해서 한 100억 원대 이익을 얻었다. 근데 그 부동산 개발을 한 회사가 100% 가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특히 자녀들한테 편법 증여를 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입니다. 그리고 아산 신도시에 경매를 통해서 땅을 샀는데 LH공사로부터 보상금 받은 게 130억 원이 넘고 실제로 1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3년 만에 거뒀다.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도촌동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것 때문에 한 140억 원 정도의 이익을 거뒀다. 이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물론 합법적으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투기 의혹에선 비껴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국민적인 여론 분위기로 봐서는 배우자가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건 큰 문제고 물론 장모가 했다 그러면 조금 한 달이 건너갑니다만은 장모와 부인 사이에 얼마나 돈 관계가 얽혀 있느냐 그것도 이제 뭐 문제가 될 거고 상당히 여론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내용은 뭐 아직 공개된 게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게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해명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지만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왜 일본과의 정치 외교 문제를 그렇게 그냥 확 나쁘게 몰고 가느냐? 빅딜도 하려면 한 번쯤 하고 이거 갖다가 뭐 그랜드 바겐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건 오히려 하필 윤봉길 기념관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받습니다. 저도 생방송으로 어제 화면을 보다가 좀 의아했는데요. 왜냐하면 기자를 던진 그 질문을 던진 기자가 누구였습니까? 일본은 NHK 기자였어요. 지금 일본 언론들이 윤 전 총장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NHK 기자한테 마치 이념과 뭐 죽창가를 통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인 것처럼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보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답변을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발언의 맥락이나 이런 취지하고 상관없이 이미 논란이 대상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둘째로는
그 발언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지금 한일 관계 꼬인 게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친일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극우 인사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 예. 그 책의 내용 발언하고 약간 맥락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돌아가 보면 그런 이제 한일 관계가 꼬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것, 뭐 거슬러 올라가면 한참 되겠지만 당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겨내자, 극복하자고 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언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죽창가가 먼저 얘기가 되고 이념에 사로잡힌 한국에 있어서 반일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한일 관계가 꼬였다고 하면은 윤 전 총장 언급이 맞겠지만 지금 그게 뒤집혀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로 볼 때도 적합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한일 관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 하는 거 그건 뭐 동의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일 관계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 입장으로 얘기했어야 한다. 특히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후보라고 하면 일본 측이 반응할 것까지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정치인이 되어가는 이제 첫 단계니까. 근데 그거는 좀 저는 다릅니까? 동의하기가 어려운 발언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대선 주자는 훈련하라고 국민들이 두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야권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정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좀 있으면 뭐 비전 발표하겠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이 끊임없이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대통령 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구호로 내세웠던 거예요. 예. 근데 윤 전 총장은 지금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국민들께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철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분명한 거는 역대 어느 대권 예비 후보보다도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지금 짊어진 채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검증이 또 시작이 되는데 워낙 이것저것 많이 겪어서 검증을 뭐 남은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까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그래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이제 층형 강제 입원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무죄가 끝났고. 판결이 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외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 배우 김모 씨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건 역시 신체 검증까지 사실은 받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부분인데 뭐 이것 말고 또 어떤 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근데 기존에 나와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논란이 걸러진 측면이 있다. 예. 그러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건 뭐 나머지 어떤 의혹이 제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다 출마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 차차 또 얘기를 나누기로 하죠. 예,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자산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72억여 원의 횡령, 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는 다음 달 2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 피의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정 교수 1심 재판부에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재판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교사 채용 비리 등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건 씨는 오는 8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다음 달에 나오는 등 논란이 컸던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줄지어 나올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시리즈로 이것들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부동산 의혹, 오늘은 현역 의원 중에서 농지를 가장 많이 총액으로 갖고 있다는 강기훈 의원입니다. 예, 시세 차익만 3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이제 공원 예정지로 들어가 버리게 편입됐다 이거죠. 네. 그럼 거기서 보상금이 나왔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강 의원이 보유했던 농지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예.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습니다. 지금 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면적은 7,036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100평 정도가 되고요. 국회 재산공개 내용을 보니까 부인이나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제외하고도 이 땅만 10억 5천여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1998년에 이 땅을 사들였는데요.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지난 2월에 토지 소유주가 강 의원에서 창원시로 바뀌었습니다. 예. 창원시의 공원 조성 사업 예정지로 포함이 되면서 2월에 토지 보상을 받고 명의를 넘긴 겁니다. 보상 금액이 제곱미터당 한 57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평당 180만 원이 넘고 전체 금액은 한 4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20년 전 땅을 매입했지만 당시 2억 8천만 원 정도에 사들였으니까 시세 차익은 37억 원이 넘습니다. 예. 관련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가치가 인정이 아닌데 100만 원도 괜찮은데 180만 원 줬다고? 100만 원도 걱정하다 금액이. 근데 이 좋은 땅을 80만 원 팔았거든요. 예. 37억 원의 차익을 남기기는 했지만 지자체의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넘겼으니까 문제 삼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먼저 토지 보상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이 확정이 되면 토지 소유주에게 이를 알리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강 의원의 땅 감정을 3곳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추천한 1명, 또 예. 토지 소유주, 그러니까 강 의원 쪽에서 추천한 1명이 토지 보상 금액을 감정해서 제출하면 이 3명의 단순 산술 평균 가격으로 이 보상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다른 지자체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보다 더 큰 금액을 써내도 예.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번 강 의원 토지를 감정한 평가사분들과 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 의원 토지에 심긴 감나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감정평가 당시에 강 의원 소유 땅의 감나무가 500그루가 있던 것으로 측정이 돼서 감정이 됐는데 실제 감나무는 247그루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원시청은 허술한 감정평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그런데 다만 시에서 감정을 의뢰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해당 감나무 수는 강 의원 쪽에서 제출한 예. 수치를 그대로 믿고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부죄는 처벌에 의해서 일단 감나무가 사실은 247주인데 500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단은 조사가 됐고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그 땅 소유주가 500그루 있다라고 제출을 한 건가요? 어떻게 500그루가 누가 센 거지? 그럼 조사상에 있지만 정려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창원시청은 이 과다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징수해서 회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감나무 수를
부풀려 가지고 과다 보상금을 이제 지급하고 지급받은 거는 그럼 다 인정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다시 이걸 보상금을 되돌려서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어쩌면 뭐 배임일 수도 있고 이건 그렇죠. 현행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마침 바로 어제 경남지방경찰청이 이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이유는 특정인에 대한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의혹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이렇게 짧게 설명했는데요. 예. 경찰은 강 의원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드리기가 좀 그런데 동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제기된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제 소환 여부는 나중에 이제 검토해야 되겠지만은 그 제기된 의혹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으니까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 경찰 수사와 별개로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자. 이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강 의원의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3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현행법대로라면 한 40% 정도인 14억 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하거든요. 근데 법안대로라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것이죠. 예. 창원시에서 강 의원에게 토지 보상 계획을 통보한 시점이 지난해 7월입니다. 예. 그리고 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예. 또 토지 보상은 올해 2월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원안대로 1월부터 법이 시행됐다면 강 의원은 양도세 없이 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모두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해 충돌의 문제일 수도 있네요. 예. 자, 이제 강 의원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뭐라 그럽니까? 네, 강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 사실이 아니고 또 정치적 음해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거듭 억울함을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일체에 감나무가 몇 주다 이 이야기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 들어보니까 족하니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으니까 한 400주나 500주 되는 거 한번 sel라보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카운팅한 책임자가 지정물 조사팀이 와서 그 지정물 조사팀이 말로 옵니까? 그 조사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이게 너무 이게 엄해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네, 감나무 수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는 셈이고요. 다만 그 책임은 창원시에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른바 그 셀프 면세 법안 발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자체나 국가가 가져갈 때는 이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가져가니까 이 부분은 국가가 면제주는 맞다는 것이 다수의 청원이 있어서 그 법을 낸 것이지 저하고는 관련도 없고요. 제가 2월 달에 다 받고 돈을 다 냈습니다. 양도세들을. 그리고 그 법이 소급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국회의원이 법을 내는데 이게 법을 차기하고 영향성을 가지고 내는 사람이 과연 저는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게시판에도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토지 보상 계획을 알게 된 지 석 달여 만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해 충돌 소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또 앞서서 강 의원이 초선이던 19대 국회에서는 이 비슷한 법률안이 여야 11명 의원의 공동 발의가 됐는데 그때는 공동 발의자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강 의원은 이 밖에 그 아들 회사의 빚을 갚는데 주주인 아버지가 돈을 대주면 증여세를 면제해주자, 이런 법안도 냈거든요. 이 법안 역시 법이 이대로 바뀌면 강 의원과 강 의원 가족의 회사는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셀프 수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왔던 소식인데
광주 무등산 쪽에서는 3대에 걸쳐서 무등산을 갖고 온 사람이 자기 땅도 국립공원에 그냥 들어가서 아무런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감나무 숫자가 2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그냥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정치적 음해다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네요. 예, 양 기자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은폐와 회유를 일삼은 상관 2명과 과거에 이중사를 성추행한 부사관이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사건이 발생하고 120일이 지나서야 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밤 피해자 고 이모 중사, 가해자 장모 중사와 함께 차 뒷좌석에 탔던 노모 상사. 먼저 내리면서 장 중사에게 앞좌석에 옮겨 타라고 3번이나 얘기했지만 장 중사는 거부합니다. 뒷좌석에 남은 장 중사는 더욱 심한 성추행을 이어갔고 이 중사는 당일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노 상사는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 전과자가 되지 않게 용서해달라며 이 중사와 남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관인 노준이는 이 중사에게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1년여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이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윤준이가 이 중사를 성추행했을 때도 노준이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가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합동 수사에 착수한 지 29일, 성추행 발생 120일 만에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를 포함해 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접 가해와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국방부 검찰단의 칼끝은 부실 초동 수사와 허위 보고 혐의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 지휘부가 국방부에는 단순 사망으로 허위 보고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사실을 빼고 국방부에 보고하라고 종용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 끝에 숨진 공군 부사관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의 성추행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포착된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4건으로 이 중사가 숨진 당일인 지난달 22일과 다음 날인 23일 각각 2차례씩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중사가 숨진 당일 공군 경찰단장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한 발생 보고서입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보고된 세부 보고서에는 이보다 더 세세한 내용이 적혔습니다. 사망자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였고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힘들어했다는 유가족 진술과 함께 사건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소속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를 감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린 세부 보고서에는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두 빠졌습니다. 앞선 문건과 달리 유족도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점 외에 특이 반응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경찰단장이 중간 간부 실무자들에게 성추행 내용을 수차례 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을 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연히 중간 간부 실무자들은 수긍할 수 없는 지시에 이걸 왜 빼냐고 이제 물었겠죠. 여기에서 여러 차례 빼라는 지시를 했고
그러면서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일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해당 보고서들을 확보하고도 3주 동안 경찰단장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이를 감추고 관련자의 중대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6명을 입건하고 2명을 보직으로 해임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고 이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공군 경찰지휘부가 허위 보고한 정황이 담겨있던 문서도 나왔습니다. 부실 수사의 문제,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데 김영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날 그 문제의 성추행이 있었고 3월 3일 날 신고했고 3월 17일로 가서야 겨우 조사를 받았고 가해자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3월 2일 날 그 차량의 영상이 이제 공개된 거죠. 잠깐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누죠. 예, 멈출 것을 계속 호소하는군요. 근데 집요하게 추행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되게 참담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예. 영상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강제추행이 장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어떤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아는 가해자가 이걸 이용했던 거죠. 아주 악질적인 범죄 행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 이중사가 이 블랙박스 직접 확보해서 신고를 했고 그러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가해자를 불러가지고 바로 조사해서 처리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상이 증거로 전혀 사용이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빠르게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사건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겠다는데 수사를 하는 사람이 그거를 빨리 안 받고 나중에 받아보겠다고 미루고 그다음에 이걸 나중에 아주 한참 뒤에서야 받아봤다라는 거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볼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좀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지가 없었다. 예.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이모 중사와 관련해서 이제 공군 경찰이 자기네 보고는 그럭저럭 썼는데 국방부에 보고하는 거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 빼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를 인권센터 측에서 내놓으셨는데 그 얘기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저희가 입수해서 공개한 것은 이중사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던 5월 22일과 다음 날인 5월 23일 공군 군사경찰이 상부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식적인 사건 보고서들입니다. 군사경찰단장이 보고서에서 강제추행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던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정황들도 문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조작이 확인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공군 참모총장에게 최초로 보고된 보고서에는 유족들이 이 강제추행 2차 가해로 피해자가 힘들어했으니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아주 분명한 요구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고서에도 쓰여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작성이 된 국방부로 올라간 사건 보고서에는 이 부분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요구사항도 없었다는 식으로
조작되고 완전히 둔갑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그리고 원래 중앙수사대는 이런 요구에 따라서 2차 가해 가담자들을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이 보고서에 넣어놨었는데 네. 국방부에 올라간 보고서에서는 이것도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나 수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문서 조작뿐만 아니라 이 군사경찰단장이 실제 수사까지 방해를 한 정황이 문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 이 공군 내에서 이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과정을 국방부 몰래 덮어버리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이 혐의가 뚜렷한 군사경찰단장은 즉시 구속을 해서 이 배후를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슬쩍 뺀 것도 있고 보고서에 추가로 억지로 또 집어넣는데 다시 빼버린 것도 있고 막 그런 거군요. 자, 국방부 검찰단하고 조사본부가 사건 수사가 내일이면 이제 한 달입니다. 뭐 조사단에서는 우리는 잠깐 열심히 할 만큼 성실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하는데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많은 국민들께서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공개된 문건 군사경찰단장과 관련된 것만 해도 예. 만약에 제가 장관의 입장이었으면 이와 관련된 보고를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관 자신에게 이 사건을 거짓으로 보고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공군 군사경찰이 다 망가뜨려 버린 것인데 장관께서는 이 사안을 열심히 수사하지 않은, 그러니까 당시에 사건 수사를 망가뜨린 군사경찰단보다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좀 더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도 이제 해명 자료가 나왔었죠.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뭐 입건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는 입건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기소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 사건, 그러니까 그 은폐나 군사경찰단장의 행태와 관련된 실제 어떤 보고서를 받으셨는지 일반에 공개를 하고 밝히시면은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일정 정도 또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으로서는 국민들께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 이제 기록을 보면서 지난 2014년에 국방부 지시로 했던 군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의식 조사를 한번 다시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 중에 뭐 여성이 2배 가량 많고 군별로 보니까 공군이 제일 많더군요. 공군, 해병, 육군, 해군 순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제일 아픈 부분이 주변에서 조금만 자기가 지지받고 있다는 어떤 느낌만 좀 받아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접을 수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던데 그런 걸 어떻게든 얻어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튼 진상규명만은 좀 확실히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 플로리다의 아파트 붕괴 사고 엿새째,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아파트는 지난 몇 년 동안 상태가 나빠져 대대적인 보수가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붕괴 현장에서는 수색과 잔해 제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구조대원이 현장 잔해 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The human being is an amazing creature and can survive a very long time in extreme situations. In the right void, there could be survivors still today. 투입된 전체 인력만 전 세계 지원을 받아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고 사망자 시신 수습만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Nobody's giving up hope here. Nobody's stopping. The work goes on, full force. We're dedicated to get everyone out of that pile of rubble and reunite them with their families. 붕괴 2달 전인 지난 4월 아파트 주민위원회는
콘크리트 악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소유주들에게 보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점검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 애초 견적받은 9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1,5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금이 갔으며 이를 지탱하는 강철봉도 녹슬고 악화해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데다 경쟁 입찰 준비에 시간이 걸려 보수 개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과 동행해 참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가족과 현장 구조대원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텍사스 재해 지역에도 피해를 수습하는 당국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열흘 정도 뒤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행보 첫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8735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비전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 2071님, 국회의원이 과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감나무 숫자 조작하다니 부끄럽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 유예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9330님, 거리두기 개편이 유예된 수도권 상황에 따라서 일상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또 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가가 발급하는 이 증명을 받으시면 주위 분들에게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에 참여하자고 권유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